이상훈 씨, 69세는 경상도에 거주하며 아내와 함께 법원으로 가는 길에 있다. 목적은 가정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아내가 불만을 표하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이 씨는 태연히 대답했다. 위장이혼일 뿐이야. 한 달에 거의 1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우리 사정을 감시하겠어? 이 씨의 불만은 연금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본연금이 삭감되는 까다로운 규정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연금소득 총액이 기본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기본연금 최대액은 343.510원인데 연금소득이 515.300원,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면 최대 171.880원이 삭감될 수 있다. 이 씨와 아내의 경우 각각 약 1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그 결과 이 씨의 기본연금은 약 97.000원이 삭감되어 246.000원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이 씨 부부는 추가로 20%가 삭감되어 기본연금은 매달 약 197.000원으로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아내의 연금도 초기 금액에서 약 50.000원이 삭감된다. 두 사람은 이 복잡한 규정 때문에 매달 약 1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씨는 위장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서류상 이혼일 뿐이며 실제 가족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며 비윤리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반면 이 씨는 정부를 탓하며 불공정한 제도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씨는 이중국적자나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며 세금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것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한국 국민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기본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이중국적자는 599명으로 이 숫자는 10년 만에 5배로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 역시 2014년에 비해 9배 이상 늘어났다. 일부는 해외에서 연금이나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공식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이중국적 고령자가 기본연금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상당한 개선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이 규정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현재 기본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논란을 초래하는 허점 없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과연 없을까? 양진숙 씨, 66세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외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이유는 간단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연금을 받는 반면 자신은 받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우리는 세금을 다 냈잖아.
당연히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 당신, 신청은 해봤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태연히 대답했다. 당연히 했지. 우리한테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짜로 받는 연금이라도 있으면 사는 게 훨씬 나아질 거야. 아파트 증여가 자신을 기본연금 수급 자격에 들게 해줄 것이라고 믿은 양 씨는 남편을 이끌고 곧바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기본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센터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 왜 제가 못 받는 거죠? 기본연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아파트까지 포기했는데. 센터 직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다. 자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그 자산의 가치는 즉시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설명에 양 씨는 혼란스러워했고 직원은 더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은 자산 자연소진율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이는 매달 일정 금액씩 자산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기준에 따르면 자산 자연소진율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251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305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직원은 덧붙였다. 10억 원을 증여하셨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305만 원씩 자산에서 공제됩니다. 첫 달이 지나면 자산 목록상 남아있는 금액은 9억 6.950만 원이 됩니다. 10개월 후에는 3.050만 원이 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약 6억 9.500만 원이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비록 실제로는 해당 금액을 소유하지 않더라도요. 이 말을 듣고 양 씨는 규정의 복잡함을 비로소 깨달았다. 게다가 그녀의 아파트는 평가액이 10억 원에 달했다. 월 305만 원의 소진율을 적용하면 이 자산이 재산 목록에서 사라지는데 무려 33개월이 걸린다. 이 과정은 그녀가 증여세나 양도세를 이미 냈더라도 적용된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달은 양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규정을 잘 몰랐어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네요. 처음부터 반대했던 남편은 화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내가 뭘 했어? 그냥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 연금 안 받아도 우리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잖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양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미안한데 아파트를 당장 돌려줘야겠구나. 그러나 아들은 죄송하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깜짝 놀란 그녀는 물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썼니? 아들은 주저하며 그 대출금을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불행히도 실패로 돌아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들은 양 씨는 큰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무력감이 그녀를 엄습했다. 결국 양 씨와 남편은 더 어려운 노년 생활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의 아파트 증여 결정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보 부족과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기본연금 제도는 원치 않는 짐으로 돌아왔고, 이는 그녀에게 공짜 갓대로는 예상보다 훨씬 비쌀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강두철 씨, 68세는 충청도에 홀로 거주하며 시장 가치가 각각 약 50억 원인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채는 30억 원의 가치로 임대 중이다.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는 기본연금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들과 대화 중
기본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자신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처음에는 자신의 재산이 너무 많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스스로 조사를 시작한 강 씨는 기본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하나씩 알아갔다. 우선 아파트의 시장 가치는 표준 재산 가치로 환산될 때 시장가의 60%만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채 아파트의 시장 가치가 총 100억 원이라면 표준 재산 가치는 60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 다음 강 씨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로 8.500만 원이 공제되었고 재산 가치는 5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대 중인 아파트의 표준 재산 가치는 추가로 50%가 공제된다. 임대 아파트의 표준 재산 가치가 30억 원이므로 여기서 15억 원이 더 공제되었다. 최종적으로 그의 재산 가치는 36억 5천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재산 가치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인정소득은 약 121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기본연금 지급 기준선인 월 228만 원과 비교했을 때 강 씨는 기본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놀랍게도 강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기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신청 절차를 마치고 매달 기본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친구들을 초대해 값비싼 술을 사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지인을 소개하며 상담을 부탁했다. 그 지인은 현재 기본연금을 받고 있었으나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연금을 잃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새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강 씨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잃는 건 아니야. 2025년 기준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월 111만 원이야.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18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서 111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69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돼. 그리고 이 69만 원의 30%만 인정소득으로 계산되니까 실제로는 약 48만 3천 원 정도만 소득으로 산정되는 거야. 이 정도면 기본연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친구가 덧붙여 말했다. 만약 집이나 예금 같은 큰 자산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연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일을 하는 게 더 나아.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 수 있잖아. 강 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아가 스스로도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또한 실업급여, 공공근로소득, 사회복지급여,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같은 소득은 인정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반면 산재보험급여는 100%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강 씨가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였다. 강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호기심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어준 사례일 뿐만 아니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권리를 최대로 활용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는 놓치고 있던 권리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었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미영 씨, 73세는 강원도에 거주하며 지난 5년간 기본연금을 통해 안정된 삶을 누려왔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하나의 결정이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공직에 있을 당시
그녀는 종종 사업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그때 딸이 이렇게 제안했다. 엄마 이름으로 사업을 내게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돈을 벌면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딸의 간청에 설득된 박 씨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자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동의했다. 딸의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자 박 씨는 뿌듯함을 느꼈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은 그녀가 기본연금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곧 사라졌다. 그 이유는 사업체가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 소득이 그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본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당황한 박 씨는 딸에게 물었고, 딸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매달 돈을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현실은 딸의 약속만큼 쉽지 않았다. 사업 소득이 불안정한 탓에 딸이 돈을 보내지 못하는 달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박 씨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번 달에 엄마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 달에는 꼭 보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다. 점차 박 씨는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기본연금이 가져다줬던 안정감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었다. 딸에게 이름을 빌려준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노년의 평온함을 잃게 된 것이다. 한편, 제주도에 거주하는 72세 장현우 씨는 기본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생일날 상황이 급변했다. 자녀들이 환경보호의 의미를 담아 전기차를 선물로 준 것이다. 처음에 장 씨는 아빠는 그냥 쓰던 트럭이면 충분하다며 사양했지만 자녀들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전기차를 받아들였다. 그의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씨는 더 이상 기본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전기차의 가치 때문이었다.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전기차의 총 가격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기본연금 수급 자산 기준을 초과해버린 것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들은 차량 명의를 자신들 이름으로 바꾸고 거주지를 합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녀들의 소득이 가족 소득으로 합산되면서 장 씨는 기본연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금 신청 자격도 잃게 되었다. 게다가 자녀들 역시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양육수당 같은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답답함과 분노에 휩싸인 장 씨는 결국 전기차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분노하며 말했다. 정부는 환경을 위해 전기차로 바꾸라고 하더니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보게 만드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장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 규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서 4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정책은 환경 친화적 차량 사용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윤 씨, 68세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모은 3억 원의 저축금을 가지고 퇴직 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그는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이나 배당금 같은 수입 없이 저축금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 돈이 점점 줄어들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는 자신이 기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동사무소 직원은 서류를 간단히 검토한 후 도윤 씨가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의 불확실한 어조와 태도는 도윤 씨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아들에게 5만 원을 주며 자격 요건을 꼼꼼히 조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들은 기본연금 자격 계산 방법을 조사한 뒤 아버지에게 계산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도윤 씨의 경우 3억 원의 저축금에서 우선 기본 공제액 2.000만 원을 제외하면 남은 금액은 2억 8.00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에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기준 소득은 약 93만 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저축금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자 소득 또한 추가로 계산되어야 한다. 도윤 씨의 경우 저축금의 연이율이 3.6%라면 3억 원의 이자 수익은 연간 약 1.080만 원이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90만 원이 추가적인 소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소득 환산액 93만 원과 이자 소득 90만 원을 합치면 도윤 씨의 총 월 기준 소득은 약 183만 원이 된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기본연금 지급 상한선은 228만 원이므로 도윤 씨는 여전히 기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또한 이자 소득은 기본연금 지급액에 반영되는 시기가 따로 있다. 이자 소득은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4월부터 연금 지급액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도윤 씨가 2024년 7월에 이자 소득을 얻었다면 이 소득은 2025년 4월부터 기본연금 지급 계산에 반영된다. 비록 기본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수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공짜 돈이라는 생각에 도윤 씨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기본연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제 친구 김김수 씨는 현재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그는 가끔 저와 교류하며 지내고 있는데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김김수 씨의 사례도 함께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들은 흔쾌히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년에 생계급여로 76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김김수 씨는 기본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아들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김수 씨가 내년에 생계급여로 76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기본연금으로 34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20일에 받는 생계급여는 기본연금 금액인 34만 원만큼 줄어들어 42만 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25일에는 기본연금 34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 여기에 10% 추가 지급액인 3만 4천 원이 더해져 총 37만 4천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김김수 씨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총 79만 4천 원이 되며 생계급여만 받을 때보다 약 3만 4천 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본연금에서 추가 지급되는 금액, 현재 10%, 이 30%에서 50%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김김수 씨가 받는 총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한 가지 주의사항도 덧붙였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기본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인정소득이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다른 비용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본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산 방법이나 수급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수급 자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은 매년 기준과 금액이 바뀌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본연금은 매년 2번씩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하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며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